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12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강한 좀 반등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좀 본격적으로 비중을 거의 풀로 늘렸는데 왜 이렇게 늘렸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좀 고민해 볼 부분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수상으로만 좀 보면 오늘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분명 뉴욕 증시가 반등한 부분은 맞다. 지수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럼에도 좀 이렇게 겁나는 부분들은 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지수가 두렵더라도 지수의 방향을 믿고 일단은 대응해보자 이런 식이었는데요. 사실 차트의 모습도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기다리고 있던 어떠한 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혹시 이게 아주 큰 의미에서 역해된 숄더의 패턴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이 좀 불안함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V자처럼 너무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도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냥 좀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변동성이 아주 좀 극에 달할 정도로 좀 무서워지는 모습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코스피를 먼저 보면 이것이 첫 상승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던 어떤 시장에서의 첫 상승이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냥 쭉 하락하고 있던 것의 일부 그냥 반등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 첫 번째 파동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회원분이 좀 질문해 주셔서 다시 좀 부연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그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요때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개별 종목들을 일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을 100%로 비중을 이제 다 늘렸죠. 오늘에서야. 근데 중간에 왜 쉬지 않고 매매를 한 것인가? 사실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였고 이 시세가 이 베어마켓의 끝부분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에 지수가 꺾임으로써 대형주들에게 혹은 수급적으로 안 좋을 만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대형주들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종목들을 조금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들을 좀 보유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승하고 있던 이렇게 상승 파동에 있던 이런 조정에서는 100% 물량을 줄여도 되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보유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승장에서는. 그러나 이런 하락장에서는 여기 때마다 전 종목들을 다 매도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하락장이 끝나고 첫 상승장에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이렇게 전개된다면 한 요 언저리라는 생각에 분명히 매수하고 매도를 했지만 일부 종목은 이 사이에서 대형주가 아닌 대형주가 아닌 지수 관련주가 아닌 종목들을 일부 트레이딩 한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이
이것이 지수의 어떤 저점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한 이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가 가능한 상승 여력 아닐까라는 소설을 일단 씁니다. 요거를 보면 한 어느 정도냐면요. 요거를 좀 보면 한 2350에서 많게는 2394, 그러니까 약 2400 정도. 그러니까 볼게요. 2400에서부터 그리고 2350, 아이고, 2350에서 2400 정도를 목표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설정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설명드릴게, 기술적인 부분은 맥스로는 2400 그리고 2350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포워드 PER이라든지 PBR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일까도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 가격대가. 근데 이것은 소설인 것이고, 일단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면 바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간다면 그 가격대까지는 또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거 역시도 소설이고, 만약에 시장이 악화되고 좋지 않을 경우에는 매매를 물량을 줄이든지 하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이 매우 강했습니다. 코스닥이 매우 강했고요. 조정도 별로 그렇게 큰 조정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 상태에서 오늘 이것들을 다 뚫어버렸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신고가를 낸 것이죠. 근데 그것의 주 핵심은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였던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코스닥은. 그래서 이게 기억나실까요? 얼마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조금 방향성이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부분, 하지만 방향성은 비슷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코스닥이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재차 이렇게 올라갔고요. 코스피는 조금 요 정도인데요. 아마 이 모습이 상승이 방향이 맞다면 아마 이 서로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방향이 맞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를 매수를 했는데요.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설명을 좀 드리면, 코스닥 레버리지 150을 한 이유는 사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대장주격인 IT 반도체 쪽과 제약 쪽인데, 특히 이쪽에서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면 이중항체라든지 하여튼 신약 개발 쪽의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완성돼서 거래처가 생겨서 실제로 시판되고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고 매출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만들기 전 단계, 연구 단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심리에 의한 요인들인 것이죠, 아직은.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신라젠이 엄청난 변동을 주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것이 한 임상 교수의 인터뷰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보면 신라젠을 믿고 따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로 봤을 때도 이제는 뭔가 뿜어낼 듯하게, 사실 5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기가 월간 차트로 보면 눈에 더 띌 텐데 5개월 정도 횡보했거든요.
뭔가 결판을 내긴 낼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해도 약간의 뉴스만 나와도 엄청난 변동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상승으로 간다면 충분히 상승을 확인하고 뒤추적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 회사의 중요한 가격대는 요 언저리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악성 매물들이 좀 풀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래에 있을 때는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조금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이런 데서 매매하고 있다가 나중에 오르겠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이리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기반됐다면 적립식으로 매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 심리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심리를 건드는 어떠한 뉴스만 나와도 변동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코스닥이 강한 게 이런 쪽의 업종의 종목들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좋아하는 그럼에도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뭐 엔지캠이라든지 신라젠, 바이로메드, 뭐 그다음에 뭐 셀리드, 그러니까 이런 쪽 관련한 회사들로는 이쪽이 그래도 뭔가 조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회사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손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을 하지 않고서는 코스닥의 상승이 만약에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다면 이들을 매매하지 않으면 완전히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개별 신약주에 대한 리스크는 싫고 하지만 소외되기는 싫고 그러한 어떤 대안으로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 일단 조금 뭐 심플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보면은 전기차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개별주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것들 이런 종류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대형주들이 수급에 의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에 의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이쪽에 조금 비중을 좀 싣고 대신에 지수 관련 ETF 레버리지를 조금 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지수가 돌아 나가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는 특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겠다라는 어떤 모습이 나왔고 다만 코스피는 조금 약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 특히 레버리지를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좀 모습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어제 설명드렸었나요? 이 언저리에서 만약에 바닥을 잡은다면 그때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이 어제 말했던 그 날이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차트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그거 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비중을 많이 늘렸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이제 어떤 경제지표 상으로 또 확인이 되는 부분이 오늘 좀 이야기가 나와서 좀 기다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보고 좀 매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요. 나온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OECD 경제 선행지수가 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현지 시간으로 이제 11일이죠. 뭐라고 할까요? 선행지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넘겨보면 한국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일단은 20개월 만에 반등을 한 것으로 보여요.
했어요. 한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까지는 연준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어떤 이런 느낌이 재차 확인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유가도 재작년 한 2, 3년 전에 비하면 많이 이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안정세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도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금리를 뭐 확 올리거나 이런 이야기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는 그렇게 나쁜 어떤 환경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래도 경제 지표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선행지수가 반등했습니다라고 나올 정도 되면 항상 지수는 여기 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나올 때쯤 눌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았는데, 오늘 나온 거는 이렇게 확실히 반등을 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여기 보니까 개월수로 보니까 20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고, 2개월 연속 개선세가 이어지는 거 보면, 과거에도 보면 2개월 연속 개선세가 이어지면 당분간은 상승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매수하는데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저만의 어떤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것이 하방이 완전히 막 탄탄하냐라고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특히 뭐라고 할지, 이거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은 그렇게 돌아 나갔지만 아직은 하락폭이 보인다라는 거죠. 다만 변동폭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몇 개 좀 더 보면, 중국 OECD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끝자락에 온 것이 아닌가. 이 변동폭이 거의 전환되기 일보 직전까지 왔거든요.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신흥아시아 5개국 역시도 거의 플러스 반전되기 일보 직전.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라고 하죠? 일단은 연준의 어떤 그런 스탠스, 비둘기적인 어떤 이런 스탠스와 선행지수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한국은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럼에도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이렇게 항상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시장이 갑자기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 모습을 좀 보면, 이게 지금 PER 포워드 12개월 포워드 PER 밴드인데요. PER 밴드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코스피가 2150이잖아요. 현재가 2150인데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면 2010년 이후에 고점이 11배 정도 수준인데요. 11배 정도면 2350 정도가 되는 가격 구간입니다. 그쵸? 아까 기술적인 어떠한 목표치와도 조금 흡사하죠. 아까 기술적인 목표치가 2300 얼마라고 했죠? 42에서 2400 정도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PBR 밴드로도 좀 보면 PBR 확정 실적 기준 PBR 한 배의 위치는 2320 정도 됩니다. PBR로 봤을 때 한 배 위치는 2320 정도가 되는 것이고,
PER 고점 11배 정도 수준으로 보면 2350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한번 좀 보면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를 보면 요 정도가 되거든요. 요 정도 가격 근처로 하면 한 여기에서 한 요 정도가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서의 목표치인 것이고, 차트로 본다면 이 가격 구간의 목표치는 한, 저의 생각인 것이죠. 이거는 한 요 정도까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수라면, 지수의 상승률로 본다면 지금 오늘 날짜로 보면 한 8%? 잘 안 보이네요. 한 8%에서 한 10% 정도까지도 열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레버리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코스피의 레버리지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 코스닥은 조금 더 나가겠죠. 이 정도를 감안하고 한 두어 달의 시장을 조금 꾸려 나가보자, 가을까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부터는 중국 A주의 그 비중 확대 관련한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고민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선진국 시장 G7,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급격한 하락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 때문에 G7이니까 G7 중에서도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락세를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면 독일입니다. 유럽 독일 쪽인데요.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20년까지의 GDP 성장률을 좀 보면 2019년인 올해보다 내년인 2020년이 더 안 좋을 걸로 일단 전망은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너무 오르면 빠질 것이고 또 너무 내리면 반등하는 뭐 이런 박스권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그 선진국보다는 신흥국 쪽의 GDP가 그나마 조금 덜 불안할 정도입니다. 유럽이 하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달러화 지수를 보잖아요, 저희가.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이 달러 인덱스에는, 이 바스켓 안에는 한 70% 정도가, 잠시만요. 한 70% 정도가 유로화, 그 다음에 파운드화로 들어가 있는데요. 비중이 꽤 크단 거죠. 인덱스 달러화 지수에는. 근데 유럽 정치나 사회나 이런 지금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강해지면, 즉 유로화가 약세의 어떤 조짐이 보이면 어쩔 수 없는 달러는 강세에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달러 강세일 때는 우리 시장이 좋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율을 볼까요? 원 달러를 보면 이거를 조금 길게를 볼게요. 한 2년 반 정도로 보면 이렇게 횡보 하락, 횡보 상승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달러화가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우리 코스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럽이 안 좋아져서 달러가 강해진다면,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 지수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요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고, 그럼에도 혹시 극복이 돼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가을부터는 MSCI에서 중국 A주의 비중을 5에서 15%로 늘린다라고 하면 정직한 패시브 자금들은 아마
아주 또박또박 따박따박 그 매도를 이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급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하방이 완전히 닫혔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코스피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만큼 오다가 이만큼 왔는데요. 일정 부분 올라가면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일정 부분 내려가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무언가가 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 준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앞으로 첩첩이 쌓여 있는 수급에 대한 좀 리스크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대형주와 어떤 지수의 기여도가 높은 종목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하려고 그렇게 오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짰고요. 만약에 오늘이 바닥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라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유지된다면 지금이 3월 달이니까 한 5월 후반 정도까지는 일단 지수 상승에 무게를 두고 비중을 쉽게 매매하지 않고 좀 꾸준하게 좀 끌고 가는, 그리고 오히려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내일은 좀 확실히 모르겠고요. 이번 주 정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면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가면 여태까지 올랐던 테마주들은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한 종목들, 남북경협, 뭐 아직도 수소차 이야기 많이도 하고 뭐 하는데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테마주나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더 처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번 주 정도에 시장의 바닥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면 실적이 좋은데 관심 있는 종목들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여태까지의 내용은 모두 다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시나리오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 특히 실적 좋은 종목을 꼭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꼭 실적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어떤 회원이 아닌 분과 통화를 했을 때 몇 년씩 보유하고 물리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이제 실적을 봤대요. 봤더니 적자였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적어도 실적은 한번 보고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혹시 실적이 너무 답답하고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실적은 뭐 10초도 안 걸리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네, 일단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